소중한 일을 보내는 각자의 방식. 슬픔이란 감정도 복잡하다. 슬픔이란 사람들이 상실을 겪을 때 빠지는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상실은 잃어버린 집일 수도, 끝나버린 연애거나 인생에서 잃어버린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절실하게 깊은 슬픔을 느낀다. 이때 애도란 작별과 이별을 뜻한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 수 있다. 떠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상실과 함께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죽음이라는 경험을 우리는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없이 살아가야 하는 나 자신의 미래까지 같이 슬퍼한다. 이제는 절대로 남편과 같이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 다시 엄마가 만들어준 애플파이의 맛을 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은 상상만으로도 견딜 수 없고 너무 강렬해서 그 고통을 육체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그리하여 그 고통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고 배고픔을 잊게 하며 두통이나 다른 질병들을 유발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슬픔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슬픔도 우리 몸을 움켜쥐고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지경이다. 장례식도 준비해야 하고 관청에서 서류 절차도 해결해야 하며 은행에서 위임장도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차분해지는 듯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마비되고 압도되기도 한다. 또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정적 결과를 감당하기 위해 상속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서 예기치 않게 사라져버린 소득을 채울 궁리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슬픔에 더한 분노와 두려움 또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동반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조심했더라면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슬픔을 다루는데 신앙이나 전통적인 의식이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면서 새로운 접근을 위한 공간이 열렸다. 그 빈 공간을 곧 영성과 관습을 넘어선 해답을 약속하는 과학이 채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1917년에 그전에 들어본 적 없는 하나의 단어로 시작되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 해에 슬픔과 우울함에 대한 논문을 한 편 발표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다. 그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부족해진다. 따라서 과거와 똑같은 삶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애도를 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프로이드에 따르면 우리는 슬픔의 잔해 밑에서 살아갈 에너지를 찾기 위해 고인에 대한 기억을 샅샅이 더듬어야 한다. 이것이 슬픔을 건강하게 마무리 짓고 자유롭고 금기 없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상실로 인한 슬픔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억압함으로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프로이드는 애도 작업이라고 부른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것을 하나의 일로 본다는 생각은 우리 인간을 안심시킨다. 호모사피엔스는 문제 해결사이기 때문이다. 밤이 추운가? 불을 지피면 된다. 위험한 박테리아? 항생제를 개발하면 된다.
인간은 문제 해결에 대한 집착이 강해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일일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프로이드의 애도 작업이라는 개념도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단순한 개념이다. 우리가 슬픔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면 약간의 작업을 통해 슬픔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널리 퍼졌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프로이드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더욱 발전시켰다. 그들 중 한 명이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다. 1970년대에 출간된 죽음에 관한 저서에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5단계 애도라는 공식을 처음 제시했다. 슬픔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여전히 유효한 공식이다. 모든 유족이 겪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데 이는 곧 두 번째 단계인 분노의 감정으로 바뀐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인 협상의 시기가 찾아오며 이 시기가 지나면 네 번째 단계인 우울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것을 거쳐서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 단계인 죽음을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 다섯 단계를 모두 거친 사람만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고 퀴블러 로스는 말한다. 점프를 하거나 달려가면서 단계별로 하나씩 다가오는 장애물과 싸워나가는 컴퓨터 게임 속 캐릭터처럼 다섯 단계는 슬픔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의 구조와 방식을 제시해준다. 이 다섯 단계만 지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문제 해결사에게 위안을 준다. 이제 우리에게는 애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다섯 단계로 되어 있다는 지침서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빠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다. 이에 대해서도 슬픔에 관한 연구가 명확히 안내를 해준다. 독일계 미국인 정신과 의사인 에리히 린데만은 1944년 극심한 슬픔의 징후와 치료라는 저서를 출간했는데 이 책은 슬픔에 관한 고전이 되었다. 이 책에서 린데만은 정상적인 슬픔이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이것이 병적인 것으로 분류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정의했다. 린데만에 따르면 평범한 슬픔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즉 20분에서 1시간 동안 지속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의 감정으로 목이 메고 한숨이 나오며 배가 허전하고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다. 린데만은 이처럼 명확하고 일관된 증상을 묘사하며 애도의 상황에서 이러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병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므로 시급히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이드와 퀴블러 로스, 린데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애도를 담기 위한 코르셋을 맞춰 놓았다. 하지만 이 코르셋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재단되고 라인도 매혹적이며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 몸에는 너무 꽉 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이드 스스로도 그가 쓴 논문에서 자신의 생각이 순수한 추측일 뿐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프로이드는 애도가 죽은 사람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 최대한 빨리 지나가야 하는 단계라고 보았지만 막상 자신의 친딸이 죽자 슬픔에 빠져 수년 동안 헤어나지 못했다고 이후에 고백했다. 퀴블러 로스 또한 말년에 자신이 고안한 5단계 모델에 대해 손에 잡을 수 없는 감정을 좁은 울타리 안에 밀어넣기 위한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쓴 바 있다. 5단계 모델은 현대 심리학에서는 한물간 이론으로 여겨진다. 애도 작업이라는 개념에 대한 과학적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린데만의 건강한 애도 개념이라는 획일적인 이미지도 오늘날 존재하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대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픔은 실제로는 매우 다른 형태로 표출된다. 과학계에서는 30년쯤 전부터 슬픔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휘트레우트 대학의 심리학자 마르가레트 스트레베와 헨크 슈트는
대규모 데이터 집합 분석을 통해 1999년에 이른바 슬픔에 대처하기 위한 이중과정 모델을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족은 두 감정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때로는 상실감과 연관된 슬픔이 전면에 나서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꾀하며 자신감을 찾아가는 현재가 앞장서기도 한다. 양쪽 모두 중요한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 슬픔은 우리의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고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실험실에서 실험 대상자들에게 의식적으로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들은 기억력이 더 좋아지며 스스로를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편견 없는 태도로 타인에게 다가갔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슬픔은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도록 도와준다. 반면에 행복을 느낄 만큼 자신감이 솟는 순간도 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리거나 심지어 춤을 춘다고 해도 병적인 슬픔의 증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순간들은 좋은 쪽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멋진 기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삶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싶은 욕구도 불러일으킨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슬픔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순간에 유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쉽다. 슬픔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함께 해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그 모든 삶의 무게가 어깨에서 떨어져 나간다. 슬픔은 가만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절망과 자신감, 울음과 웃음 사이를 번갈아 오간다. 그곳의 앞뒤는 추의 움직임처럼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한 방향으로 더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끝없이 나아가기도 하며 한쪽에 며칠씩 머물기도 한다. 유족 대부분은 단순히 슬픔의 블랙홀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작아지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기도 하는 예측 불가능한 슬픔의 감정을 경험한다.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조지 보난노 교수는 슬픔에 담긴 수천 명의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왔는데 보난노 교수의 분석을 지켜보면 그 무엇보다도 슬픔이 획일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애도하는 방법은 삶의 방식만큼이나 다양하다. 모두가 가야 할 정상적인 길이란 없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길이 놓여 있다. 수많은 요인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애도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외부 환경, 문화, 그리고 고인과의 관계 등등이. 고인이 길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세상을 떠났을까? 아니면 나연이처럼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일까? 고인의 죽음을 예측할 수 있었나? 고인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하고 떠나보냈나? 슬픔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는 고인과 공유한 세계가 얼마나 많았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 기억이 얼마나 밀접한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실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롱크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추락으로 사망했을 때 내 친구는 슬퍼하며 울었다. 친구는 그가 사랑한 스포츠를 통해 고인과 경험을 나눈 것이다. 의붓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자신이 느낀 감정에 새삼 충격을 받았다는 친구도 있었다. 고인과의 관계가 그다지 가깝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토록 슬픈 감정을 느끼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 종종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난노 교수의 연구는
대부분의 사람이 애도 초기에는 우울한 기분에 빠지지만 놀랄 만큼 빨리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이 되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혹은 유족 자신에게도 이 같은 상황은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 모두 은연중에 사별 이후에는 삶이 엄청나게 궤도를 벗어나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의 35에서 65%가 회복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 우리 인간이 슬픔으로 인해 망가진다면 진화의 법칙에서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상실에도 불구하고 삶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아마 내 친구 조나단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슬픔을 잠재웠을지 모른다. 잠들기 전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랄 때도 있었다고. 몇 년은 내가 용기를 내어 묻자 조나단은 대답했다. 조나단이 택한 애도의 방식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으며 간혹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조나단은 그저 아무 일 없는 듯 씩씩하게 웃으며 슬픔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리 씩씩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2019년 5월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된 지속적인 슬픔 장애를 앓고 있는 유족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유족의 사회적 삶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한다. 끊임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생각만 하며 긍정적인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일종의 무감각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그 기간은 문화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는 적어도 6개월은 이어진다. 따라서 애도하는 사람의 정신적 건강이 의심되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일은 여전히 모호하다. 이 문제는 과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확실한 것은 상실을 슬퍼하는 상태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슬픔 자체는 결코 병이 아니다. 슬픔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슬픔에 빠진 사람을 일반 병동에 보내는 것은 부러지지 않은 다리에 깁스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쏟아지는 전문가의 도움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1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23건 이상의 슬픔 치료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분석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삶의 질이 거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고도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다 최근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고인과 관계를 끊으려는 목표를 가진 프로이트식 애도 작업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많은 유족이 죽음 이후에 고인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는 프로이트가 딸이 세상을 떠난 후 겪었던 감정과 전혀 다르지 않다. 부모들은 죽은 아이와 관계를 유지하며 상실에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지 결코 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인연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은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이며 슬픔에 대처하는데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지속적인 결속 이론과 같은 접근법에서는 이를 오히려 유족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정신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고인에게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또 온라인에는 가상의 묘지와 온라인 기념관이 존재한다. 가족들은 죽은 아이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SNS를 통해 이 경험을 공유한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나연이와 엄마가 재회하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는 극복해야지와 같은 말을 하곤 한다. 그 말은 틀렸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저절로 아물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완전히 끝날 수도 없고 끝나서도 안 된다. 그 상실은 흉터처럼 남는다. 비록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고통이 다시 밀려오기도 한다. 늘 함께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거나 지난 봄에 그 사람이 씨앗을 뿌린 정원에 꽃이 피면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조나단도 아직까지 상실의 고통에 시달린다. 그는 아버지가 길을 건너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는 생생한 고통을 느낀다고 나에게 토로했다. 우리는 슬픔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리가 깊이 빠졌던 그 슬픔은 어느새 완전한 과거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때 일부였던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사고나 질병으로 아이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일상의 삶이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어떤 것들은 다시 예전과 같지 않게 된다. 캐나다의 음악가이자 작가인 닐 퍼트는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지 1년 만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 이후 슬픔의 시간에 대한 감동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전의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슬픔을 겪기 이전의 시간을 회상할 때 퍼트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절대적인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버전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 라고 그는 썼다. 더 이상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을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래전 슬픔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숨을 먹게 하는 일종의 코르셋이었다. 코르셋의 버클을 조이는 일이 애도 작업인데 이는 정상적으로 애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정 기간 애도를 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코르셋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옷이 아니다. 슬픔은 유족의 것이지 규범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슬픔이라는 주제에 마음을 열고 그 안에 공간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 친구는 슬픔에 대해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쉽게 오지는 않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성찰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돕고 싶다면 빈말 뒤에 숨거나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 잘 될 거야 나. 슬픔을 극복해야 해. 혹은 이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을 거야와 같은 위안의 말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의 무력함을 드러내기만 한다. 하지만 친구의 슬픔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면 친구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순간에 우리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슬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느 날 슬픔이 밀려올 때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압박감에 덜 시달릴 수 있다. 슬픔은 파도와 같은 것이어서 감정을 느끼는 사이 행복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 부인과의 인연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등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슬픔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슬픔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피할 순 없겠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압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몰려드는 슬픔의 해결책은 없다.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다. 슬픔은 해결하거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어떤 길로 가건 지름길은 없다. 어느 쪽이든 감정이 내 발길에 달라붙게 되어 있다. 나는 슬픔과 사랑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믿는다. 죽음 뒤의 슬픔은 살아있는 동안의 한 사랑의 대가다. 두 감정 모두 미래의 계획이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습격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사랑을 주고받았던 딱 그만큼의 흔적을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며 위로가 된다. 그 사람의 일부가 나의 미래에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실 후의 내 삶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상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포르셋을 씌우지 말자. 이는 슬픔과 사랑을 비롯해 우리가 느끼는 크고 작은 모든 감정을 다루는 데에도 적용될 수